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탈남을 열어주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SNS 한 뉴스 시작을 해야죠. 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 요청을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요건을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충족시키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 열람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몇 명만 반대를 했죠? 예. 정상 간 회의록이 정치적 합의로 열람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 트위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NLL 원본을 까봐야 어차피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원본 내용을 접하고는 NLL 포기 발언이 아니었다고 다시 평가할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전 0%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네. 회의록 원본 열람이 자칫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새누리당이 계속 NLL 포기가 맞다고 우기면서 시간 끄는 동안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만 흐지부지 될 뿐이다. 논점을 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본 열람 요청이 무작정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반박 역시 제기됐는데요. 또 다른 이용자는 회의록 원본 열람 요청안 통과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분노할 일이지만 그 분노는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 아니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인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격 하락을 넘어 국격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사실관계나 확인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중한 사건이다 보니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네. 수천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셨죠? 저기로 가셨습니다. 네, 네. 이로써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오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네. 재밌게도 트위터에서는 이 회장이 오히려 안쓰럽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CJ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어젠다를 응원한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광고를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마음이 아프다고 비꼬아 말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고려대 동문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참 좋았죠. 이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겁니다라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안쓰럽다가 아니라 이제 비꼬는 거군요. 네. 예.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아주 많은 자료를 건넸다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은 공평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한편 구속 수감된 이재현 회장이 신부전증 말기 환자라고 주장해 앞으로 그가 보석 신청을 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트위터에서는 조만간 병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나오시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책인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빗대어 아프니까 재벌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들은 참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네. 주치의 계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이상하게 구치소 근처만 가면 휠체어 타대요 진짜. 네. 그러게요. 예. 또 이와 더불어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주 영훈학원 이사장도 어제 구속수감이 결정됐는데요. 네. 구속영장 발부 전과 후 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도 트위터에서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네, 이날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김 이사장은 의료용 간이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꽂고 있었는데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북부지검을 나설 때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한 장면 같다. 반전이다. 네, 예. 법원의 기적이다. 혹시 법원이 예수와도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앞으로 중증 환자는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 법원에 한번 다녀오세요. 김 이사장님처럼 벌떡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구속됐을 경우 네. 이럴 때만 한정이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 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 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저 이탈남이 지금까지 계속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를 털어왔는데요. 오늘은 한 호흡 쉬고 가겠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성격 규정을 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눈길을 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돌렸습니다. 어제 6월 국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 대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입법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6월 국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것을 총정리를 하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이시죠. 한성대의 김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몇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네. 아무튼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민주화 입법 어떻게 총평을 해야 될까요? 어제 본회의 결과를 기초로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9월 이후에 정기국회로 넘어간다면 그 경제민주화의 동력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중요한 입법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상당한 어떤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어떤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끝나는 겁니까? 실망에 가까운 기대는 언제나 적중한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들을 본다면 몇몇 중요한 법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특히 이제 민주당이 얘기했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가벌관계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는커녕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 뭐 이제 좁은 의미의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중요한 법안들이 몇 가지가 논의가 되지를 못했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조차도 사실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어떤 6월 국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두 갈래로 나눠서 한번 좀 강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가불관계를 어떤 뭐냐면 좀 그 제도로 뭔가 고칠 수 있는 그런 법률 그 개통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재벌개혁 부분이 있는데 전자부터 한번 짚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프랜차이즈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또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가불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주된 그리고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된다고 봤던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 6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많은 어떤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세 가지를 뽑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그 어제 통과되었던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금융 또는 이제 금산 분리와 관련해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뭐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법이고 또 이제 세 번째가 그 이른바 이제 가불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법과 남양유업 방지법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이제 다수의 어떤 이제 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법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프랜차이즈법과 남양유업 방지법은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뭐 두 개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뭐 하나는 통과되고 왜 하나는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조금 전략을 잘못 세웠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냐면 프랜차이즈 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가 존재하는 아주 표준화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라는 두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그 프랜차이저가 갖고 있는 그 노우하우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예.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예. 아주 표준화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제적 표준 약관 비슷한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담아내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호 조항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다만 이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상징되는 이 대리점 특약점 계약의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통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정 제조업체의 물품을 네.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하는 계약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독점적 판매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업종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 어떤 유통업자가 특정 제조업체의 물건만을 파는 이런 형태의 유통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예, 현상이?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아.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2개 내지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독과점화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 힘을 가진 제조업체로서의 값과 예. 그 물건만을 취급하는 약자인 을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의 내용 자체가 국제적인 표준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바로 법이라는 경직적인 어떤 규제의 틀로 가게 되면 예. 자칫하면 과잉 규제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음. 허울뿐인 법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맹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 이전에 예. 공부가 좀 덜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바로 그게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이제 6월 국회를 시작할 때 민주당 지도부가 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떤 그런 민주당이 되겠다. 6월 국회가 네.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대리점 특약점 계약의 특성을 보다 좀 진지하게 예. 연구를 하고 예. 이것을 규제로 나갈 때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 구조 내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지도 않은 예. 새누리당이 얘기하지도 않은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예. 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공정위는 우리가 이 대리점 특약점 계약의 현실도 제대로 모르니까 한 2달간 현장 조사를 좀 해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규제를 할 건가 좀 논의하자 이 논리에 예. 민주당 의원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렸군요. 6월 국회에서 완전히 그냥 논의도 못하고 넘어가는 꼴이 됐는데요. 아.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다 주도적으로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일단 공정위 고시라는 형태로 예. 보다 좀 유연한 형태로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고시로 그걸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들한테 리뷰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승인하고 이거를 한 2, 3년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그 고시만으로는 제대로 안 된다면 그때 3년 후에 우리가 법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좀 주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면 아하.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 결과가 민주당의 중요한 성과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예. 도대체 6월 국회에서 그럼 민주당은 뭐 했느냐라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남양유업 방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안이 있었는데 이게 새누리당하고 입장차가 워낙 커가지고 예. 뭐 접점을 못 찾아서 상정이 안 되고 뭐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네요. 완전히. 사실 그 이전에 기초적인 어떤 공부와 전략이 부재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럼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땠습니까? 새누리당은 애초에 이제 프랜차이즈법과 유사한 형태로 남양유업법을 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아예 반대를 했습니다. 아예 반대를 했고요. 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만든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경실모 예. 소속의 의원들은 그런 특별법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피해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예.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뭐 공정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제 이런 식의 5가지의 피해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일부 의원들의 주장조차도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 그것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이걸 처음부터 특별법 형태로 너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전략의 미스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도 것이죠. 공부는 또 안 돼 있었고 예. 부실이었네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잉 입법론을 꺼내면서 예. 이 입법 프로세스에 제동을 걸었던 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예. 여기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또는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의지 박약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지만 예. 어차피 이런 어떤 현실 조건 하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 고민이 부족했던 거고요. 더더군다나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국정원 사건과 그렇죠. 국방한계상 NLL 문제 때문에 예. 민주당 지도부와 개개 의원들이 이와 같은 경제 민주화 입법 특히 그중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주요한 어젠다로 제시했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규정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과 관련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경제 민주화 또는 재벌 개혁 또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렇죠. 은행의 경우에는 워낙 엄격한 소유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은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2금융권은 은행과는 정반대로 사실 재벌의 계열사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가 되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이제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보험사만 해도 다 거의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그룹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면 금산법 24조라는 법률 조항을 통해서 아예 소유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네. 아니면 공정거래법 11조를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예. 이런 예. 직접적인 어떤 규제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나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사실은 좀 무리가 많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다 이제 일반적인 어떤 대책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이제 대주주가 누군가가 됐습니다. 예. 예컨대 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인데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를 저지르거나 네. 조세 포탈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법원에서 일정 형량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예. 이런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 명령하는 게 가장 강한 형태이지만 네.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결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예, 그렇죠.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진입하는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되고 난 이후에도 불법 행위 등을 통해 가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예. 대주주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의결권 행사를 이제 그러니까 금지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방안이네요, 상당히. 선진국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제도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지금은 뭐냐면 은행과 저축은행권에만 갖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험회사와 증권사가 다 대부분 재벌의 계열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네.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 또는 금융 발전의 중요한 과제가 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를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6월 국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그룹을 비롯한 또는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겠죠. 이게 그렇겠죠. 도입되게 되면 자칫하면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그룹 같은 회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 지금 이제 형사 재판 저기 계시죠? 예, 이제 이거 당연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쟁점 사안들 어떤 법률 위반으로 이제 할 거냐 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시정 조치의 어떤 그 범위를 무조건 매각 명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단 의결권 제한으로 갈 거냐 이런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안들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무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았고요. 예. 그 중요한 배경에는 뭐 새누리당 의원 쪽으로 예. 재계 측이 강한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어떤 논의도 거치지 못한 거에서 그리고 9월 이후로 이제 논의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과연 이제 9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얼마만큼 제대로 진행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은행법도 지금 그러니까 그 소유원들 9%에서 4%로 내리는 거 예. 바꿨죠? 예, 뭐 이걸 뭐 경제민주화 입법의 중요한 성과의 되게 하나로 오늘 언론 모든 신문이 다 보도를 언론이 했는데요. 호평을 하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말 꼼수입니다. 꼼수입니까? 예, 그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은행에 대한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9%에서 4%로 나눈 거는 낮춘 거는 산업자본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낮춘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4%든 9%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9%로 왜요? 하더라도 예. 은행 또는 그러니까 은행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 20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9% 지분을 확보하려면 돈이 1조 내지 2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은행 지분을 9%를 산다고 하더라도 예. 주어지는 권리는 사회이사 한 명 선임하는 것뿐이에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예, 어느 산업자본이 어느 재벌이 예. 돈 2조를 투자를 하면서 예. 은행에 사회이사 한 명 선임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9%로 해도 예. 실제로는 이 은행의 지분 9%를 살 산업자본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9%에서 4%로 나눈 거는 2009년 날치기법을 원상 회복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예. 산업자본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러니까 PEF 줄여서 또는 이제 정확하게는 투자 전문 그러니까 사모 투자 전문 회사라고 예. 하는 이 투자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은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 A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인수하자. 그러니까 돈 내라. 예. 그러니까 그 인수대금 모으자. 예. 이런 그렇죠. 펀드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펀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이제 인수하는데 그 펀드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론스타가 바로 그런 PF입니다. 경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간접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PF에 예. 산업자본이 돈을 얼마나 넣으면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 PF 자체를 산업자본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요번에 낮추기는 낮췄는데 예. 낮추는 신용만 한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개별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18%로 돼 있는데 그걸 10%로 낮췄어요. 요거는 상당히 낮췄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수의 산업자본이 들어갈 때 그 합친 지분을 지금은 36%라고 했는데 요걸 30%로 6%밖에 안 낮췄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10%, 예. 그죠? 삼성 SDS가 이래서 10% 이렇게 예. 나눠서 30%. 물론 이제 계열사는 합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까? 삼성그룹이 다 합쳐서 10%, LG그룹이 10%, 현대차가 10%, 에서 30% 들어오는 이런 아, 펀드를 하나 구성한다면 이른바 컨소시움 그렇죠. 비슷하게. 이게 컨소시엄 비슷하게 이렇게 예. 몇 개의 산업자본이 연합해서 30%의 지분을 출자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통해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어제 통과된 법에 의해서도. 그러면 소유한도 4% 낮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사실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PF를 통한 간접 지배의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신재현 금융위원장이 예. 취임하면서 예. 자기의 임기 내에 우리 금융을 민영화하는 것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금융을 민영화할 때 예. 아무리 지방은행과 우리 투자증권을 분리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는 우리은행이 전체 매각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을 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벌한테 팔 수도 없고 외국 자본한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KB금융에 넘겨서 메가뱅크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PF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 여러 그러니까 투자자들부터 돈을 모은 그 펀드에다가 우리 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비중을 왕창 낮춰놓게 되면 예. 그 펀드가 우리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조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사실은 PF가 세 군데가 우리 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자금 조달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유찰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산업 자본이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펀드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금융을 민영하겠다. 이 포석을 깔고 금융위가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은 겁니다. 그래서 9% 4%로 낮춘 것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입법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오히려 PF를 통한 간접 지배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은행 매각 규모가 5조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10%.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10%, LG그룹이 10%, SK그룹이 10%. 예, 들어와서 우리은행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재벌은행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재벌이 공동 지배하는 은행이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재벌의 공동 지배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산업 산업자본이 전체 30%까지를 출자한 PF가 예. 은행을 지배하는 길은 열려 있는 거고요. 예. 그 속에서 어떤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이 PF라는 것의 특성을 생각하면 엄격하게 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야,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PF에 대한 어떤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금융위 관료들, 모피아들의 꼼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회나 정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법률을 이렇게 자세히 뜯다 보면 항상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개구멍이 있어요. 항상 법률에.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전형적인 개구멍 같은데. 그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 시작하면서 111개의 쟁점 법안을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네. 어제 46개가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통과된 그러니까 법률안 전체 숫자가 94개예요. 아마 여기 본회의에서 이거 다 표결했던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 94개의 법안을 그 입법 취지조차도 다 읽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몰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법률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예. 그 해당 법률에 심의에 참여했던 상임위, 그러니까 심사소위에 들어갔던 의원들 몇 명과 예. 그 법안 초안을 만들었던 관료 이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들춰봐야지 이런 구멍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의 어떤 입법 능력 예. 이런 거를 제고하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거는. 자, 근데 아무튼 개구멍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높게 평가되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네. 프랜차이즈법 이건 좀 언론이 되게 높게 평가하던데 거기에는 개구멍 없습니까 혹시? 없을 리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예. 그 법률의 허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부터 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할 때는 여야 간의 이제 초안이나 예. 또는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에 보게 되면 예. 이 규제를 공정거래법 3장 즉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파트 쪽에다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통과된 법에는 이게 5장으로 주소가 바뀌었어요. 3장과 5장 뭐 똑같은 조문이면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어느 장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진짜요? 이유는 뭐냐면 예. 어느 장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위법행위 구속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3장의 그 경제력 집중 억제 파트에다 두게 되면 예.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5장은 원래는 불공정 거래 금지에 관한 그러니까 조항인데요. 예. 여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효과까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요건이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죠.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삼성그룹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네. 옛날에 그 삼성 SDS의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받아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벌었다. 이게 삼성 특검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행정법원에 가서 공정위가 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BW를 헐값으로 인수해서 이재용 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SDS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증거가 없다.
라고 해서 진 겁니다. 그럼 그 엄청 큰 문제네.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가 예.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반대 저지 로비를 하면서 예. 핵심으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이게 3장에다 안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모 의원, 김용태 의원이 이제 이것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무위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5장으로 주소를 옮기되 예. 다만 이제 그 회의 속기록이나 또는 예. 법안 취지문에 요 조항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라는 요건은 추가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없는 걸로 한다라고 써놓은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타협이 됐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예. 법원에 가서 판사가 과연 그렇게 해석해 줄지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와 또 법원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학자들의 그 일부 의견에 따르면 예. 이게 5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 부당한 거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경쟁 제한성이라는 요건이 필요로 한 걸로 판사가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 이게 이제 5장으로 옮겨간 것의 법률적 효과가 상당히 이제 불확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또 이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거고요. 아마 그때 가면 이제 3장으로 옮기게 되는 입법 조치를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법을 만드는 김에 좀 완벽하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법 해석에 불확실성을 남겼다라는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논의를 시작할 때는 재벌 총수가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규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통과된 법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예.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나마 이거는 괜찮은 법이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어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 예. 아마 기업들이 나올 거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예. 지금의 이제 이 분위기 하에서는 예컨대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또는 SK그룹의 SKCNC를 통해서 네. 정의선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예.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그런 식의 황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아마 통용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제 한국 사회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 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예. 이제 집행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많은 어떤 언론들이나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나로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올해부터 이미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 세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의선 부회장은 올해 세금을 아마 한 350억 정도 낼 거고요. 최태원 회장은 100억 정도 낼 겁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 과세 기준이 더 강화돼서 아마 올해 내는 거에 2배쯤 내게 될 겁니다. 예. 물론 정의선 부회장이 얻은 총 이익이 3조가 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300억 세금 내는 게 뭐 조족지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매년 현금으로 내야 된다면 만만치는 않은 네. 부담이겠죠. 예. 이런 것처럼 공정거래법 하나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법 하나만으로도 허점이 있지만 근데 여기에다가 또 형법상에 이제 특경가법상 배임죄 저지르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예. 그다음에 상법에서도 뭐 이중 대표 소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의 종합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네. 이제 이런 어떤 엄청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CB와 BW를 통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이것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제는 CB와 BW를 통해서 장난치는 재벌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세법 등의 보완을 통해서 예. 글로비스나 SK CNC와 같은 관행은 이제 아마 없어질 겁니다. 물론 재벌들은 또 다른 그러겠죠. 편법 승계 수단들을 찾아 나서겠죠. 항상 편법은 법을 앞서가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가 또 이제 더 진화를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하나의 법률적 수단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 수단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하나의 법률 수단에 집착하다 보면 재계로부터의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 비난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예. 해야 할 법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리를 강조를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실리 자체보다는 그 규제 수단들의 체계적 합리성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교수님이 이제 민주당에 검색했던 전략,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상통하는 거네요. 공부 능력, 예.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 규제 수단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프랜차이즈법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을 따온 거기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설마 그건 개구멍 없겠죠? 뭐 그 프랜차이즈법은 상당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매장을 리뉴얼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을 이걸 못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예상 매출액을 이제 뭐냐면 문서로 주게 해서 그게 이제 미치지 못하면 일정 정도 이제 부담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4시간 영업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프랜차이즈법만 아니라 남양유업 방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그러니까 가맹점이 1대1로 그러니까 가맹본부와 협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이기는 방법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공동으로 그렇죠.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 근거 조항을 이번에 법에 만들었습니다. 예. 이 남양유업 방지법과 같은 이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들의 기본 어떤 그러니까 전제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을 관계를 1대1의 계약 관계로 해석하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 공동의 권리를 주는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이것이 바로 진보의 연대 원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지금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총평에서도 교수님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야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예. 좀 더 하자.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뭐 거기에 묵묵부답인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뭐 그 국정원 또는 NLL 사건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적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그리고 예. 민생 공약을 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중요한 법률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걸 다시 열게 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 국정원과 NLL 사건에 대한 접근과는 별개로 네. 이 법안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좀 분리를 시켜서 제가 거기서 두 번째 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건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전략을 이제 그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뭐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국정원 게이트에 민주당은 당력을 총 집중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민주당 당력이 뭐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민주당 더 나아가서 이른바 개혁 진보 진영에서는 이 국정원 사건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안 되죠. 예. 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발생한다면 예. 민주당이 그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서 네.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이런 현황 대응과는 무관하게 그것과는 별개로 정당이 국회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그렇죠. 예. NLL 문제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지도부가 동시에 동등한 비중으로 갖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비롯한 법률을 만드는 이 본연의 책무에 관해서는 예. 당 내에서 예. 지도부 밑에 정책위 의장과 있죠. 그다음에 예. 각 분야의 정조위원장들을 통한 협의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당내의 기본적인 어떤 체제를 통해서 이것에 예. 대해서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죠.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이제 경과하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들과 이제 상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 아쉽게 느낀 것이 뭐냐면 민주당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 상호 간에도 예.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 개개의 의원들을 넘어서서 당 차원의 정책위와 정조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래서 당내의 의견을 모아가는 예. 이런 어떤 상시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래서 국정원 게이트에 총력 집중을 하더라도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실은 정책은 여기서 관장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상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국정원 게이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예. 당 지도부는 또 뒷전으로 빠져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당내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 정당은 예. 기본 책무가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 예. 그죠? 바로 국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현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이 시스템은 당이 구축을 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이번에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 진행 과정을 보면서 새누리당은 의원 수가 150명이 넘는데 마치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 대통령을 리더로 해서 예. 수직도열한 정당이니까. 예, 그 밑에 모두가 일렬 정도로 서 있는 한 가지의 지시가 그대로 관철되는 예.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예. 민주당은 127명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가 다 각계 전투를 벌이는 산계되어 있는 따로따로 다. 예, 그런 정당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구조하에서는 민주당이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권위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매우 모순된 구조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민주화와 권위주의가 조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 개개의 국회의원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역량과 의견을 모아가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겠고 그래야지 정책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의 취지는 뭐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 게이트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뭐 민생은 도외시하고 정치 투쟁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국정원 게이트에 총력 집중해라. 예. 하지만 정당 안에 정책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여기서는 어차피 정책 투쟁을 하는 일선 파트 아니냐. 예. 그럼 거기서 시스템 구축해서 거기서 일상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건데 예. 이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에 대한 그렇죠. 역량 부족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이제 소대에 공부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시간으로 꾸며드리는 날이죠. 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때가 때인지라 이 국정원 사건 오늘 이걸 털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요새 계속 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털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털리죠. 예. 네? 이게 말끔하게. 근데 이게 그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삐져나온 것은 정말로 이런 비유는 너무 식상하지만 빙산의 일각인 것 같은. 상당히 식상하시네. 예. 그렇죠. 예. 그럼 다른 비유도 해보세요. 뭐 있는데? 없죠? 코끼리의 발톱?
됐고 이거 잘라주세요. 네. 됐고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이 직업적 느낌은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결국은 모든 걸 좌우하는 건 팩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지금 막혀 있는데 그래서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것인지 네. 이거에 지금 아마 그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아마 눈과 귀가 쏠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국정조사가 출발부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난관에 그러니까. 부딪혔어요. 저희가- 어제 혹시 그 저희가 MBC 어제- 백분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100분 토론은 못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꼼수가 딱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위위원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피고발인이고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두 여성 의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언제 그 의원직을 박탈하게 되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러냐. 뭐 이런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인격 모독이다 막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게 보면은 정말 황당한 게 당시에 그 여성은 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의자의 그 사건의 현장을 이를테면은 기자들 용어로 치자면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막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 특위위원 문제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국정조사 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 직후에 정청래 의원 민주당 간사죠. 네. 인터뷰를 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지금 새누리당 태도를 보니까 국정조사 안 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응하기는 했는데 지연 전술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뭐 이게 그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네. 질문을 했더니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이 국민적 압박. 네. 결국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한 것도 국민적 압박 때문 아니겠느냐. 국민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국민적 압박 때문에 했다고 보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중 정상회담 때문이죠. 무슨 얘기예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가 까여졌습니까? 그 바로 그 박범계 의원 녹취 파일이 까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의 문제가 터졌다고요. 근데 여기서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안 받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틀어주고 안 되면 계속 불협화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싸 하고 받은 게 저는 살짝 패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새로운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언제 국민 걱정한 적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국정원 게이트라고 그냥 통칭을 합시다. 네. 이 국정원 게이트와 관련해서 오늘 좀 한번 총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간 불거졌던 여러 가지 갈래의 어떤 그 사건들을 여기서 다 일일이 다시 복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 시간 관계상 그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좀 강론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청와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여기서 그 청와대는 쑥 빠져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엄청난 공방과 논란이 불러 일으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용하고 뒤로 싹 빠져 있는데 네. 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은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렇죠. 이제 대선 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막 계속 나오니까 이게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이게 맥락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MB 청와대의 개입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그 선거 개입을 지시하고 네. 하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인 교환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거 하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김무성 의원이 자기는 그 대화록을 봤다. 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원세훈한테 까라고 했는데 안 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산 유세에서 밝혔다. 네. 이건데 네. 결국은 그 얘기는 역으로 추산하면 국정원 어떤 라인에선가 김무성 의원한테 그걸 제공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건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청와대가 엄청난 몰랐을까? 당연히 MB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 그렇죠. 이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MB 청와대는 당연히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오, 예. 왜냐하면 MB 청와대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라는 것이 국정원이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매일 우리 기자들처럼 보고서를 만들어요. 네.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취합된 보고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날마다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일을 하는 게 국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각 우리도 이제 출입처에 나가지만 국정원 직원들도 다 출입처에 나와 있어요. 기자들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옛날에 오마이뉴스 출입하던 국정원 IO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길 기자들만 마감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좀 줘봐.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편으로 보면 참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 게 그렇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그렇죠. 근데 요소에 전부 다 직원들 파견해서 정보 수집하고 이러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는 워낙 이게 뭐 그 당연지사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대도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MB 시절의 청와대는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MB 시절에 MB 청와대 시절에 그리고 또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도대체 이 사건 국정원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어느 정도나 개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또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얼마나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얼마 전에 폭로라기보다는 자백에 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MB 정부 시절에 통일비서관을 지낸 분이 있어요. 정문원 의원이죠. 정문원 의원이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NLL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지른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렇죠. 장본인이죠. 그러면 정문원 의원은 당시에 이것을 NLL 관련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이 굉장한 큰 의문점인데 얼마 전에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밝혔대요, 그거를? 밝혔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문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14 정상회담 1주년 즈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회담록을 가져와 보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들었다. 이때 NLL 발언 등이 담긴 발췌록 보고서가 올라갔다. 작성 시점은 대화록이 2급 기밀, 공공기록물로 낮춰진 시점을 고려하면 2009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노한 이명박 대통령이 원본을 요청을 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대통령은 1급 기밀 취급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권한은 있죠. 권한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그렇지만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구분해서 이게 계속 헷갈려서 돌아가니까 뭐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할 것 같아. 갈래를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이게 기밀성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밀은 취급권자가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기밀을 누설하면 누설 조항에 걸려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럼 과연 정문원 비서관은 이것을 볼 자격이 있었나? 1급 취급권자였나? 1급 기밀 취급권자였나? 이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비서는 대통령의 손발에 해당하는 거니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전화해서 가져와 봐. 그리고 그 직접 받아갖고 보는 이런 게 아니라 비서관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그러니까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문원 당시 통일비서관이 그거를 받고 뭐 이제 보고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걸 까냐 이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핵심은. 그렇죠. 핵심은 거기부터입니다. 뭐냐면 서울신문에서 또 이런 보도를 합니다. 정문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다 구두 보고를 드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정립가경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누설 자백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네, 누설 자백. 왜냐하면 당시에 김무성 의원은 제가 이런 말을 쓰는데요. 김무성 의원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국회의원도 안 됐잖아요.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선 때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대선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이분은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를 통해서 살아온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설령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더라도 이것은 누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이 자백한 거예요. 왜 정문원 의원은 무슨 이유로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에게 아는 대로 다 구두 보고를 드렸어야만 했을까? 그렇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선 때는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었고 네. 정문현 의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있을 때 가졌던 정보를 그렇죠. 가지고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누설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가 그 시절에 봤던 것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조항을 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단 유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 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 기간 중인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누설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누설이죠. 누설이죠. 네, 누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올 2월에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 의원에 대해서 고발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도 대화록 원본에 근거한 NLL 관련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그런데도 정 의원이 비밀 누설을 금지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뭔가 여지를 남겨놓긴 했는데 이 기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수사인 거죠. 명백해 그냥 우리 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법률을 딱 보면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데 딱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법률 문외한이 보더라도 아까 이제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 19조 그러니까 누설 금지 조항 읽어 주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히 누설 금지 위반이 되는 건데. 이거 한글만 아는 사람은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정문원 의원은 지금까지도 심지어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정문원 의원이 그 중요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얘기했을까? 전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그 자기가 궁지에 몰려갖고 하다가 그냥 얘기한 건지 아니면 여기 또 뭔가 복선이 있는 건지. 근데 복선이 있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자기가 얘기하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사태를 더 악화시킨 건데 참 그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번 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엄청난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도된 사진이라고 봐요. 김무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누설했는지 자기 발언. 그렇죠. 자기 발언에 대해서 누가 발설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카메라에 그게요. 사진 기자들 말이요. 연출된 거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렵게 사진 기자들이 찍기도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진 기자들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럼 삼천포로 빠져서 그 얘기 잠깐 하죠. 종종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딴짓하는 사진 것이 사진에 포착이 돼가지고 실려서 그러니까 속칭 작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 한번 그 모 국회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는 게 또 잡혀갖고 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때 내용이 오빠 어제 좋았어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국회의원 나이가 지긋하신 분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걸 제가 보고 경악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거 궁금해요. 그 의원이 누군지를 공개하세요. 아니 저 근데 그때 그것이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직 새누리당 의원이다? 아니 당시에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전신 의원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지금 제가 까먹었고 또 모 의원이 저기 그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그죠? 음란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보자 걸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3,000% 빠지자는 게 뭐냐면 요즘 이 그 카메라 줌 기능이 엄청 좋잖아요. 네, 다 땡기죠. 그렇죠. 확 땡겨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럼 자기가 일부러 노출시켰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된다. 누가 입이 가벼운지.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서병수 의원과 이해훈 전 지금 최고위원이고 전 의원이 확인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친박 내부의 갈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권력 게임, 그렇죠, 파워 게임으로 이게 그 외부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한 언론이 공개를 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저 국정원 게이트의 갈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의 갈래 중에서 지금 가장 악성인 게 뭐냐? 네. 저보고 만약에 누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가장 악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꼽고 싶은 게 네. 자기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던 그 대화록을 봤다는 것 자체부터가 경천동지할 일이고 네.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로 볼 수가 없는데 봤다. 그러면 국정원 안에 누군가 내지 네. 다른 루트에서 누군가가 그 기밀 자료를 그러니까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고 네. 다른 기관도 아니고 대선 때. 네. 근데 두 번째 그거를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까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도 선거 국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부산 뉴스에서 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건 명백한 관권 선거예요. 그렇습니다. 명백한 관권 선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악성 중에 악성이라고 보는 건데 네. 문제는 근데 지금 슬며시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김무성 의원의 발언 파문이. 네, 네.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은 이게 엄청난 그 대하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요 대목만 따로 떼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문원 의원일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국정원의 직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가 가능한데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봤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당한 그러니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대목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통령을 모셔봤던 비서관 출신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종일관 대통령은 반 페이지를 넘어가는 문건을 읽을 수가 없다.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수석들이 보고하는 걸 보게 되고 A4 반 페이지가 넘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자료가 많고 봐야 될 게 많고 행사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상당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대목을 읽고 이 편견에 사로잡힌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했는데 당시에 그러면 MB는 NLL을 포기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대노를 했고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래서 비교 검토를 했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MB가 그렇다더라라는 것이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안에까지 퍼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가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정을 해보자면. 원래 말이 많은 동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까면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래? 그랬다면 이거 까면 게임 끝이다. 그래서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계획으로 상정하고 이건 히든카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권영세 상황실장도 그 내용을 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최초의 유출자가 누구냐. 그렇죠. 최초의 유출 열람과 관계된 인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문원 의원이 이제 폭로한 대로 스스로 자백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자백한 대로 김무성 의원하고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김무성 의원 말고 또 누구와 공유를 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거 때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그때 그 폭로한 녹음 파일과 또 김무성 의원
의원의 발언을 볼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등이 대통령 기록물인 대화록을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지난달 24일 무단 공개한 그 대화록, 그 대화록의 사본이죠. 예. 그 사본도 사실상 여권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루어진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내 맘대로 이거 까.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일일 보고서를 올리는 조직이에요. 청와대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제가 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독단적인 판단이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설령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 판단으로 까겠습니다. 예. 라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겠죠. 못 가게. 예. 그런데 이게 까여졌다라고 예. 하면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나 사실 등을 덮으려고 하는 네, 그런 모종의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공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 김무성 의원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거 당시에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그때는 물론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대화록을 봤다. 네. 그러면 제공처가 어디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원문 가져와봐 네. 해가지고 청와대에 갔잖아요 일단. 네, 네. 정문원 주장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것이 MB 청와대에서 흘러갔을 가능성. 그렇죠. 첫째, 그게 제일 큰 거죠. 첫째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MB 청와대에서 흘러간 게 아니라 국정원의 어떤 사선이나 네. 이런 다른 라인에 의해서 제공됐을 가능성.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네. 자 이제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거기는 국정원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 게 되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정치권 안에서의 노름이 되니까 그렇다더라도 만에 하나 국정원의 어떤 라인이 제공을 해준 거라면 네. 이거는 명백히 그 관과 결탁을 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짜고 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네. 제가 사태가 심각한 문제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결국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자 만약에 첫 번째 MB 청와대 쪽에서 흘러갔다고 한다면 네. MB 청와대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MB 청와대에서 박근혜 캠프에게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명백히 관건이죠. 네. 청와대가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캠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알아서 한 거지. 네. 근데 이거는 그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거 하나의 실마리는 있어요. 청와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명박 청와대와 관련돼서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네. 정문원 의원 인터뷰에서 그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대노에서 정문원 의원이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네. 보고한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실제로 부산 유세에서 이걸 얘기해도 되느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검토해달라고 정문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 김무성 의원이. 그러면 그 제공처가 그러면 이건 제공처가 거의 반은 드러나는 셈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건데. 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거의 드러난 셈인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이명박 청와대 출신인 정문원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의 총괄 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한테 그것을 아는 대로 다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산 유사에서 밝혔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세요. 이분도 각하만큼 꼼꼼하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정문원 의원한테? 네. 그 누설자한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더 뭐한 것은 그렇죠 누설 거기다가 만약에 그냥 구두 보고만 했느냐? 네.
아니면 문건까지 줬느냐? 문건은 안 줬다는 게 정문원 의원의 입장이에요. 아 그런 겁니까? 예. 구두 보고. 예. 근데 구두 보고인가를 또 그러면 누설에 해당하는 거죠. 김무성 의원은 그럼 다 받아 적어서 부산 유세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재미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두 보고라는 것을 제가 그 의심하는 게 네. 김무성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언론이 추적을 해서 부산 유세 그 그렇습니다.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구두 보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러면 해보세요. 정문원 의원이 서울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구두 보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추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거는. 이게요. 기자 우리도 김종배 평론가께서도 전직 기자 출신이시지만 받아 적은 걸로 잘 안 돼서 우리가 녹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 보고만 거의 천재라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하죠. 구두 보고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아가 되는 법이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세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김무성 의원 건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문원 의원 건은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명백히.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는 대목인데 지난 2월 수사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 퉁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군데 손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법질서가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그냥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 역시 김무성 의원이나 정문원 의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까?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원래 지난주에 민주당 요새 사실은 이게 상당한 그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지도부에도 이거를 사실 핸들링하고 있는 게 3명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이 사건을.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를?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 3인방이 있어요. 박영선 의원, 박영선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 둘 다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법률위원장입니다. 이 세 분이 종합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셋이서 공유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소소한 특종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한번 소소한 특종이다. 강조 한번 해주고 이 세 분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났습니다. 저와 만난 거죠. 자랑질하고 있어요. 네,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고발한다. 고발을 하긴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좀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삐끗하면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아주 예민하게 아주 검토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를 해서 새누리당이 치면 또 보수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 김관영 대변인이 지난주에 뭐 기자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확 이게 일파만파 신동아 문제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수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김관영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랬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들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정보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을 취재했더니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기자 얘기 듣고 기자라고 얘기를 언론사에 가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근데 김관영 대변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 정보 공유도 안 해. 그랬더니 뭐 이런 사안에서 세면 안 되니까 철두철미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섭섭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살짝 스텝이 꼬여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김무성 의원 이야기는 이게 그냥 흘려 넘어가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원 오브 댐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 직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자리에 있었고 이게 보면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권영세 주중대사도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종합상황실장이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김무성 총괄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12월 10일 지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까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계를 밟아 갈 수는 있겠죠. 그걸 네. 이제 전략적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고 네.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게 하느냐 네. 아니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병행을 하느냐 네. 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략적 판단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그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그냥 입씨름을 하고 논란으로 가다가 끝낼 성질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네.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성질의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 청산, 과거사 청산, 친일파 청산 안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법 처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간인 사찰 때도 보면 엉뚱한 사람이 예. 이번에도 엉뚱한 사람들이 예, 불구속되고 정작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기소유예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정원 직원들 댓글 하나라도 단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그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말이죠. 법을 어기는 역사가 반복됐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가 뭡니까? 그게 관건 선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 관건 선거. 예. 물론 이제 그 관건 이 관이 총동원돼 갖고 하는 어떤 양상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네. 대놓고 하고 뭐 하는 부분들과 네. 요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전제하고 하는 관건 선거는 은밀히 네. 뭐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격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관건 선거라고 네. 하는 점에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사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고 또 그 규명 결과에 따라서 단죄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소소한 특종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양성은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경제민주화 입법 결과에 대한 총평을 나눠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낙제점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눈에 띄는 법률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김상조 교수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입법 과정에서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기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김상조 교수의 말을 좀 더 다시 풀어드리면 뭐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나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본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당력을 쪼개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또 입법 일선에서 그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로 정책위원회인데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 점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점을 제기를 했겠습니까? 민생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을 다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 간절합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